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어쩌면 한국의 미래가 될 수도 있는 저성장과 청년 실업에 빠진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럽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라들은 아무래도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이 4개의 나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디어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럽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자 현재도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경제 규모로 치자면 1위가 독일, 2위가 영국, 3위가 프랑스, 4위가 이탈리아입니다. 독일은 최근 주춤하지만 원래 잘 사는 건 알았고 이탈리아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독일과 이탈리아가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지금은 이탈리아가 유럽 경제 규모 4위로서 1위인 독일과 꽤 차이가 나지만 사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양국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탈리아 하면 패션과 예술, 역사, 관광, 산업부터 떠올리지만 이탈리아는 사실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서 명성을 누려왔죠. 특히 자동차, 기계장비, 가구, 섬유와 같은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뛰어난 경쟁력을 발휘하며 지금도 유럽 내에서 독일 다음가는 제조업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의 이탈리아는 지속적인 발전에 실패하여 과거 화려했던 경제 발전의 그림자 속에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는 지금까지도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2024년 이탈리아의 GDP 성장률은 0.6%로 보고됐을 정도입니다. 동시에 2024년 10월 기준 이탈리아의 청년 실업률은 17.8%를 기록했죠. 17.8% 이 수치도 높아 보이지만 이탈리아 입장에서 보면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사상 최저치거든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14년 7월에는 청년 실업률이 43.6%를 찍기도 했습니다. 2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상상도 안 되는 수치인데 다 따지고 보면 2명 중 1명도 아닙니다. 실업률은 구직을 포기한 사람들은 빼고 내는 통계이니까요. 요즘 한국에서 난리인 그냥 쉰다는 청년같이 말입니다. 이탈리아의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니트족이기도 하죠. 이탈리아 니트족 비율은 좀 예전 통계이긴 하지만 2021년 기준 23%에 달하거든요. 한때 유럽의 경제 강국이라 불리던 이탈리아는 어쩌다 지금과 같은 장기 침체에 빠진 걸까요? 또 실업률은 왜 이렇게 높은 걸까요? 먼저 이탈리아의 경제 발전 과정을 보려면 2차 세계대전 직후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이탈리아는 패전국이었습니다. 경제는 잿더미였죠. 도시도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산업 기반도 개판이었습니다. 전쟁 직후라 물자도 부족하고 인플레이션도 일어났죠. 이탈리아의 경제가 괜찮아진 것은 미국의 서유럽 원조 계획 마셜 플랜 덕분이었습니다. 마셜 플랜의 정식 명칭은 유럽 부흥 계획으로 서유럽 동맹국을 중심으로 유럽 자유국가들의 재건과 경제적 번영을 위해 미국이 진행한 건데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였죠. 이탈리아는 12억 달러 이상의 원조를 받으며 재건의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또 연달아 발생한 한국전쟁 특수로 제조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탈리아 산업은 부흥하기 시작했죠. 특히 50년대부터 시작해 60년대 본격화된 이탈리아의 경제 성장은 말 그대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인당 GDP는 5배 성장했고 도시화도 이루어져 밀라노, 토리노 같은 공업 도시로 인구가 대거 이동하기도 했죠. 1957년에 출시된 피아트 500은 경제 부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었고요. 이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성장하면서 무역이 활성화되었고 이탈리아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한국의 한강의 기적과 비슷하게 이탈리아의 경제 기적 1붐이라고 부르죠. 이때 이탈리아의 성장률은 서유럽에서 독일에 이어 2번째로 높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일본 다음 가는 수준이었습니다. 호황을 바탕으로 이탈리아는 유럽 2위의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게 되었고요. 특히 북부 공업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철강과 자동차, 기계, 패션 등 제조업이 번창했죠. 전후 20년 말 그대로 이탈리아는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항상 잘 나갈 수는 없는 법이죠. 196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끝도 없이 성장할 것 같았던 경제는 과열과 긴장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장에 몰두하느라 다른 문제들을 신경 쓰지 못했거든요. 성장과는 다르게 노동자들은 임금과 환경이 그대로인 일종의 괴리감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다 지역 갈등도 있었죠. 북부는 공업화되며 지역도 발전하고 소득도 높아졌지만 남부 이탈리아는 경제 발전에서 소외되어 낙후되었거든요. 이탈리아는 남부 개발 기금을 조성해 남부의 돈을 때려 박았고 실제로 소득 격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결국 비효율과 부패 문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뜨거운 가을이라고 불리는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죠.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정치권에서는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기 시작했고 정책의 방향 자체가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이런 와중에 오일 쇼크까지 터집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당시 유가가 폭등하면서 이탈리아는 치명적인 경제 침체를 맞이했습니다.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았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조업이 근간인데 모든 원가가 급등하면서 1970년대 중반 결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찍게 되죠. 1970년대 이탈리아 경제를 한 단어로 정의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었습니다. 경기는 침체인데 물가는 뛰는 최악의 상황이죠. 1970년대 후반 이탈리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연 10%를 넘어가고 있는데 경기는 침체다 보니 실업률도 올라가는 진짜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이탈리아의 고질병인 청년 실업 문제도 이때부터 대두되었죠. 24세 이하 청년 실업자가 100만 명에 달했거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치와 사회도 개판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나베의 시대였죠. 이탈리아의 극좌 극우 세력의 테러리즘과 폭력이 난무했던 시대를 나베 시대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아나키즘 세력은 전직 총리를 납치해 살해하기도 했고 테러로 몇백 명이 죽어나갔죠. 극좌 극우 무장 조직원 간의 총격전도 비일비재했고 우익 마피아들이 주요 인물들을 죽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탈리아 정부까지 악수를 두고 맙니다. 사회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 재정 지출을 늘렸거든요. 이게 나라가 돈이 많아서 복지를 시행한 게 아니라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돈을 풀었습니다. 뭐 당연한 거지만 국가 부채 누적으로 이어졌죠. 1970년대 당시 이탈리아 정부 재정 적자는 꾸준히 GDP 대비 약 10% 정도였습니다. 주요 산업국 중 가장 높은 적자율이었죠. 안 그래도 경제가 엉망인데 적자가 계속되다 보니 국가 부채는 끝도 모르고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초 이탈리아 국가 부채는 GDP 대비 60%까지 치솟았죠. 이쯤 되니 다른 나라에서 걱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받을 정도였죠. 국가 관계에서 걱정은 말이 걱정이지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1973년 1달러당 560리라였던 환율은 1982년 1400리라로 급등했죠. 환율이 오르니 수출면에서는 좋았을지 몰라도 국민들의 삶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1980년 인플레이션은 20.6%를 찍었고요. 결국 1980년대부터 이탈리아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정책 방향을 확 바꿔버립니다. 마침 전 세계가 신자유주의를 외치고 있던 시기이기도 했죠. 이탈리아 중앙은행을 독립시켜 정부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화폐를 찍어내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임금이 물가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상승되게 만들었던 제도 물가 슬라이드 제도 없애버렸죠. 인플레이션은 획기적으로 떨어졌고 때마침 2차 오일 쇼크도 종식되고 원유 가격이 떨어지면서 경제가 전체적으로 호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베 시대도 종식되었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몇 년 사이 5배 뛰어올랐고 1987년에는 마침내 이탈리아 경제 규모가 영국을 추월하고 세계 5위 경제대국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사건을 이탈리아 언론은 일 소르파소라고 불렀는데 이는 추월이라는 뜻이죠. 얼마 전까지 유럽의 병자 취급을 받던 이탈리아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다니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학자들은 특히 경제학자들은 지금의 호황이 다가 아니라며 이탈리아에게 경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학자들의 말이 옳았습니다. 일 소르파소는 일시적인 추월일 뿐이었죠. 애초에 당시 이탈리아는 GDP의 지하경제 수치까지 포함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GDP 산정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199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한 데다 근본적인 문제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또 전 세계 경제가 호주였던 것과 별개로 이탈리아의 성장은 정부 지출에 의존한 면이 컸습니다. 애초에 지속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셈이죠. 1980년대 후반 이미 국가부채는 위험 수위에 도달했고 1992년 기준 이탈리아의 공공부채는 GDP 대비 104%까지 불어났습니다. 정부 빚이 이렇게 많으면 이자 부담도 커지기 때문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도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정부가 돈을 쓸 때 항상 제기되는 문제인 비효율도 더 커지고 있었죠. 과도한 규제와 행정 관료주의에다 탈세까지. 여기다 지하경제는 GDP의 25%로 추정될 정도로 커졌고 남부와 북부의 격차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만 호황이었을 뿐이죠. 이걸 경고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치는 개혁을 할 힘이 없었습니다.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여전히 복지 위주의 정책이 우세했고 경제가 좋다는 말에 이미 이탈리아의 트렌드는 향락주의와 소비주의로 바뀌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고 곧 위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복지도 줄이고 연금도 손보고 지금 다 갈아엎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하면 누가 뽑아줄까요? 덮어놨던 문제들은 90년대가 되자 다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환율 조정제도 ERM에 참여하고 있었는데 1992년 투기로 인해 리라와의 방어선이 뚫리면서 ERM 위기라고 불리는 사건이 발생하죠. 말은 되게 복잡한데 한마디로 통화 위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리라화 가치는 20% 이상 폭락했고 금융시장은 급변했죠. 여기다 많이 풀리테 일명 깨끗한 손수사가 시작되면서 정치계의 부패와 뇌물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기성정당들은 줄줄이 몰락했고 정치권은 마비되었죠. 정치권의 마비는 곧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돈을 빼기 시작했고 국가 부채
부채 문제가 다시 재조명되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죠. 그 결과 이탈리아는 심각한 경기 침체와 실업률 급등을 겪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통화 위기에도 어떻게 살아날 방법이 생겼습니다. 바로 유럽연합의 등장이었죠. 유로화를 도입하면 더 이상 리라화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연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 이내여야 하며 정부 부채는 GDP의 6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원래 복지는 한번 주고 나면 다시 철회하기가 힘듭니다. 이탈리아 입장에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인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생긴 셈이었죠. 이탈리아는 본격적으로 긴축 재정과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세율을 인상하고 복지와 연금 제도를 선보고 국영기업 민영화를 단행했죠. 이탈리아 경제의 상징이었던 국영지주회사 IRI 산하에 있던 철강, 통신, 에너지, 금융 등 많은 부분들이 이때 민영화되었습니다. 동시에 규제 완화와 시장 자유화 조치도 이루어졌고 탈세 단속도 강화되었죠.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탈리아는 가까스로 조건을 맞추었고 유로화 도입국에 포함되게 되었죠. 1999년 1월 리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유로화가 도입되었습니다. 경제도 다시 괜찮아지는 모양새를 비추었죠. 유로화 덕분에 무역거래 비용이 줄고 환율 변동 위험이 사라졌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리라화를 평가절하하거나 금리를 조정해 대응을 했지만 이게 불가능해졌다는 말이죠. 근데 국가 경쟁력이 있다면 문제가 없는 일이긴 합니다. 문제는 2000년대부터 이탈리아가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핵심적인 문제는 생산성 정체에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술 혁신이나 경영 효율이 다른 국가와 달리 뒷걸음질 쳤다는 말입니다. 당시 독일은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했지만 이탈리아는 다른 개혁은 하면서도 노동법과 노동 유연성에 대해서는 손대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해고보다 이혼이 쉽다라는 말이 나도는 이유이죠. 결국 이탈리아는 임금 때문에 가격도 못 내리는데 통화를 평가절하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기술 혁신은 왜 뒤처진 걸까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큰 기업이 존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의 협상 없이 앞서 나온 1970년대 노동운동의 영향으로 노동단체가 원하는 대로 노동시장법이 만들어졌기에 고용경직성이 너무 심해져 기술 혁신을 해야 할 새로운 대기업들이 등장해야 하는데 상당수 기업들은 노동조합 가입 규제가 없는 수준까지만 기업을 키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져도 해고를 못하니 더 뽑지 않는 것도 있고요. 경제가 쭉 상승이었다면 모를까 이때까지 봤듯 이탈리아 경제는 온갖 풍파를 맞아왔기에 언제 또 위기가 올지 모른다는 인식 때문에 규모를 키우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에 지금도 글로벌 테크 기업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것들이죠. 처음부터 언급했던 심각한 청년 실업도 여기서 기인했습니다. 뽑으면 해고를 못하니 안 뽑거나 인증된 경력자만 뽑는 거죠. 이건 악순환이 되어 이탈리아 청년들은 일자리를 구하러 해외로 빠져나가 버리고요. 해고가 이혼보다 쉬운 것과 반대로 정규직을 구하는 게 이민보다 어려운 겁니다. 그나마 자기가 능력이 돼서 이민이나 다른 나라에 취직을 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집에 그냥 있는 거죠. 그래서 실업률에도 잡히지 않는 비경제 활동 인구가 많은 것이고요. 경쟁력을 잃었으니 성장률도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제조 공룡이라 불리던 피아트는 빚더미에 올라앉아 최악의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고 구조조정을 단행했죠. 그리고 이 모든 약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한번 터지게 됩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까지 이탈리아는 7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GDP는 약 5에서 7% 급감하며 전후 최악의 경기 수축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유럽 채무위기였습니다. 금융위기로 은행들이 부실화되자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등 유럽국들이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죠. 투자자들이 주목한 건 이탈리아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120%를 상회하고 있었거든요. 이탈리아는 재정 적자와 고부채 문제로 국제 신용도 하락, 국채 금리 급등, 성장 둔화의 삼중고를 겪어야 했죠. 유럽 중앙은행의 지원 없이는 이탈리아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결국 그해 11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퇴진하고 마리오 몬티를 수반으로 한 비상내각이 출범하게 됩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국채 위기는 진정되었지만 이탈리아는 경제를 회복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장기 침체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왜일까요? 이건 이탈리아 국민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몬티 내각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긴축 정책을 시행하며 연금 개혁을 비롯해 복지를 손봤는데 고강도 긴축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이탈리아가 그리스 꼴이 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었지만 여전히 경기는 안 좋았습니다. 여기다 긴축이었으니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은 더 심했죠. 2012년, 2013년에도 이탈리아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그 결과 이탈리아의 산업 생산은 2007년에 비해 2014년 무려 24%나 감소하게 되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 GDP만 간신히 정체를 면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실업률도 급등하여 2014년 청년 실업률은 42.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었죠. 거리에는 일자리를 달라는 절규가 터져나왔고 정치 불신에다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그 결과 포퓰리즘 정당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뼈아픈 결과인데 포퓰리즘의 득세로 경제 위기와는 별개로 산적해 있던 문제들이 해결은커녕 더 심해지게 되었거든요. 이미 높았던 공공부채 비율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 부채는 2008년 GDP 대비 약 106%에서 2010년경 116%를 넘어섰습니다. 현재는 약 135%가 되었죠. 이건 유럽에서 그리스 다음으로 높은 부채율입니다. 2014년 이후 유럽 경제가 전체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서면서 이탈리아도 표면적으로는 괜찮아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일 뿐 다른 유럽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로 몸집을 키운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없는 수준이었죠. 여전히 새로운 대기업은 등장하지 못했고 이탈리아는 정체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구조개혁 시도는 있었죠.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해 잡스 액트라는 것을 만들어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신규 고용을 촉진하려고도 해봤고 기업 경쟁력을 위해 감세와 투자 인센티브 정책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이 안 됐습니다.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 총리가 6번 바뀌었거든요. 여기다 안 그래도 저성장인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다시 경제가 내려받게 됩니다. 다른 나라도 경제가 하락한 건 마찬가지였지만 문제는 회복한 다른 나라와 달리 이탈리아의 GDP는 2024년 기준으로 봐도 여전히 2007에서 8년 수준으로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탈리아의 저성장 아니 경기 침체는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은 0.5%였죠. 이때까지 쭉 봤듯 이탈리아의 성장 부진은 사이클을 넘어 구조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멈칫하는 순간 침체에 빠지는 구조이죠. 그리고 이때까지 나왔던 사회 문제들, 청년 실업, 노동 경직성, 지하 경제, 부정부패 뭐 어떤 것 하나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여기다 인구 구조도 문제죠. 이탈리아는 출산율도 1.24명으로 우리에게는 높아 보이지만 낮은 축에 속하고 평균 연령이 46.5세로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여전히 빅테크 기업은 등장할 기미도 안 보이고 현재도 이탈리아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굴러가는데 이건 임금과 더불어서 규모의 경제면에서 뒤처지기에 가격 경쟁력을 더 떨어뜨리고 있죠. 하나 더 부패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2020년까지 이탈리아의 부패 인식 지수는 르완다보다 낮았죠. 사실 여전히 GDP로 보나 1인당 GDP로 보나 한국보다 이탈리아가 위입니다. 여전히 경제 10대 대국 안에 들어있고 G7이자 선진국이죠. 그럼에도 각종 칼럼과 언론에서 위기다 몰락이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의 일시적인 문제들과 달리 구조의 문제이고 또 이게 한번 갈아엎지 않는 한 해결이 거의 불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이죠. 요지는 한때 독일과 자웅을 겨룰 정도였던 이탈리아가 곧 다른 나라들에게 따라잡힐 위험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성장은 시대와 운, 실력이 다 갖추어져야 하는 기적이지만 또 한국도 그랬지만 유지하는 건 실력입니다. 벌써 한국은 저출산을 중심으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기로에 서 있는지도 모르죠. 이탈리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